칠흑 같은 어둠이 세상을 삼킨 밤. 거대한 자연의 분노인 양거센 비바람이 한반도 남해안의 외딴 마을을 매섭게 몰아치고 있었다.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은 금방이라도 낡은 가옥들을 집어삼킬 듯 포효했고, 굵은 빗줄기는 쉼없이 대지를 때리며 모든 소리를 잠재웠다. 이런 악천후 속에서는 그 어떤 생명체도 감히 고개를 내밀 엄두를 내지 못할 터였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폭풍우를 뚫고 한 사내가 위태로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소속 이강현 대위. 그는 방금 전까지 일주일간의 혹독한 생존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이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극한의 훈련은 그의 강인한 육체와 정신력마저 한계까지 몰아붙였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는 맹수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원래대로라면 그는 이미 따뜻한 샤워를 마치고 부대 내무반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지만,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인해 해안 도로가 통제되면서 그는 인근에 버려진 어촌마을 창고에서 잠시 비를 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창고 안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거센 비바람이 낡은 양철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로 가득했다. 강현은 젖은 전투복을 짜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날씨라면 내일 아침까지는 꼼짝없이 이곳에 갇혀 있어야 할 것 같았다. 그때였다. 거친 빗소리와 바람소리 사이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어떤 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려왔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이 만들어내는 착각이려니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그것은 마치 짐승의 절규와도 같은 처절하고도 애처로운 울음소리였다. 무슨 소리지? 강현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군인으로서의 오랜 경험과 직감은 그 소리가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님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손전등을 챙겨들고 조심스럽게 창고 문을 열었다. 밖은 여전히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향해 위태로운 발걸음을 옮겼다. 질퍽거리는 진흙 바닥과 사나운 비바람은 그의 전진을 방해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정체모를 울음소리의 주인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강한 끌림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마침내 그는 소리의 근원지에 다다랐다. 그곳은 마을에서도 가장 외딴, 거의 폐허나 다름없는 낡은 창고 앞이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 어떤 훈련보다 더 참혹하고 충격적이었다. 녹슨 철창으로 만들어진 비좁은 계집 안. 그 안에 커다란 독일 셰퍼드 한 마리가 갇혀 있었다. 녀석은 이미 거의 절반쯤 빗물에 잠겨 있었고, 사나운 비바람은 녀석의 천을 무자비하게 빼앗아 가고 있었다. 녀석의 온몸은 공포와 추위로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고,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는 오랫동안 굶주렸음을 짐작하게 했다. 하지만 그 모든 절망 속에서도 녀석의 두 눈은 아직 꺼지지 않은 생명의 불꽃처럼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살고 싶다는 처절한 외침이자 동시에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존재에 대한 깊은 원망과 분노의 눈빛이기도 했다. 이런 젠장. 강현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거친 욕설이 터져 나왔다. 그는 수많은 전투와 위험한 작전을 경험했지만 눈앞의 이 광경만큼 그의 분노를 자극한 적은 없었다. 이것은 명백한 동물 학대였고 생명에 대한 모독이었다. 그는 즉시 계집으로 달려갔다. 철창문은 낡은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자물쇠를 부술 만한 도구는 보이지 않았다. 시간은 점점 더 흘러가고 있었고 계집 안의 물은 빠르게 차오르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녀석은 얼마 버티지 못하고 익사하거나 저천증으로 죽게 될 것이 분명했다. 강현은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군화 발길로 철창문을 몇 번 걷어찼지만 낡았음에도 불구하고 철창은 쉽게 부서지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다용도 군용칼을 꺼내 자물쇠에 연결 고리를 끊어내려 했지만 녹슨 자물쇠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젠장, 조금만 더 버텨라. 내가 반드시 꺼내줄 테니. 강현은 거의 절규하듯 외치며 마지막 수단으로 자신의 온 힘을 다해 철창을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그의 팔 근육이 터질 듯 부풀어 올랐고 굳게 담은 이 사이로 거친 숨소리가 터져 나왔다. 낡은 철창은 그의 엄청난 힘에 못 이겨 엿가락처럼 휘어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끼익 하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문짝의 한쪽 경첩이 떨어져 나갔다. 그는 재빨리 벌어진 틈으로 손을 넣어 공포에 질려 몸부림치는 셰퍼드를 끌어안았다. 녀석은 처음에는 강현의 손길을 거부하며 사납게 으르렁거렸지만 이내 그의 단단한 팔과 따뜻한 천 속에서 아주 조금씩 안정을 되찾는 듯했다. 강현은 흠뻑 젖어 축 늘어진 셰퍼드를 안고 다시 자신이 머물던 창고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마른 전투복 상의를 벗어 녀석의 몸을 감싸주고 남은 모포로 녀석의 몸을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비상식량 중에서 육포와 약간의 물을 꺼내 녀석에게 건넸다. 녀석은 한참 동안이나 망설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육포를 받아먹기 시작했다. 허기진 배를 채우자 녀석의 눈빛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강현은 그런 녀석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녀석의 목에는 낡은 가죽 목걸이가 채워져 있었지만 어떤 이름표나 인식표도 달려있지 않았다. 다만 목걸이 안쪽에는 아주 작게 태풍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을 뿐이었다. 태풍이라. 그래, 내 이름은 이제부터 태풍이다. 이 지독한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았으니 앞으로는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강현이 나지막이 말했다. 태풍은 마치 그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젖은 코를 그의 손등에 가만히 비벼왔다. 그것은 고맙다는 인사였을까? 아니면 새로운 주인을 향한 충성의 맹세였을까? 창밖은 여전히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창고 안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평온해진 듯했다. 한 사람과 한 마리의 개,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폭풍우 치는 밤에 이 우연한 만남은 그들의 운명을 하나로 묶어놓고 있었다. 강현은 직감했다. 이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그리고 태풍이라는 이 특별한 존재는 앞으로 자신의 삶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그는 태풍의 젖은 등을 가만히 쓸어주며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태풍을 향한 깊은 연민과 함께 녀석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자에 대한 뜨거운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반드시 그 자를 찾아내어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굳게 다짐했다. 그리고 태풍에게는 다시는 그 어떤 고통도 겪지 않도록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지켜주리라고. 그것은 한 인간이 한 생명에게 건네는 폭풍우 치는 밤에 엄숙한 약속이었다. 폭풍우가 핥히고 간 다음 날 아침, 세상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잔잔한 햇살 아래 고요한 풍경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강현 대위와 그가 구해낸 독일 셰퍼드, 태풍에게는 아직 폭풍의 잔해가 가시지 않은 듯했다. 강현은 밤새도록 젖은 태풍의 몸을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고 자신의 전투식량 중 가장 부드러운 것을 골라 물에 불려 먹이며 녀석의 곁을 지켰다. 태풍은 여전히 극도의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구석으로 몸을 숨기려 했지만
강연의 조심스럽고 따뜻한 손길에는 아주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날이 밝자마자 강현은 태풍을 자신의 낡은 군용지프에 태워 가장 가까운 읍내의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수의사는 태풍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더니 이내 침통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대위님, 이 아이 정말 끔찍한 일을 겪었군요.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는 물론이고 온몸에 오래된 상처와 최근에 생긴 듯한 깊은 외상들이 가득합니다. 특히 갈비뼈 몇 개는 부러졌다가 잘못 붙은 흔적도 보이고 발바닥 패드는 날카로운 것에 여러 번 찔린 듯 성한 곳이 없어요. 이건 명백한 동물 학대입니다. 그것도 아주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수의사의 말은 강현의 가슴에 다시 한번 뜨거운 분노의 불을 지폈다. 그는 태풍의 몸에 새겨진 그 수많은 상처들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어떤 인간의 악의적인 폭력의 결과라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리고 그런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아준 태풍이 한없이 대견하고 안쓰러웠다. 일단 응급처치와 함께 영양제를 투여하고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신체적인 상처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이 아이의 정신적인 트라우마입니다. 아마도 인간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공포심이 깊이 각인되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오랜 시간과 지극한 정성으로 보살펴주지 않으면 이 아이가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강현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 태풍을 만난 그 순간부터 그는 이 상처 입은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그는 수의사에게 태풍의 치료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해달라고 부탁하고 병원비를 지불한 뒤 태풍을 다시 지프에 태웠다. 그가 향한 곳은 읍내에서 조금 떨어진 그가 휴가 때마다 머무는 작은 시골집이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오랫동안 비워두었던 낡은 집이었지만 지금의 태풍에게는 세상 그 어떤 곳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을 터였다. 시골집에 도착한 강현은 가장 먼저 태풍이 머무를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그는 자신의 낡은 담요와 옷가지들을 깔아 폭신한 잠자리를 만들어주고 깨끗한 물과 부드러운 사료를 준비해 주었다. 하지만 태풍은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강현의 모든 행동을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강현이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려 하면 녀석은 낮은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더욱더 움츠렸다. 강현은 그런 태풍을 억지로 다그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조용히 태풍의 곁을 지키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태풍아, 괜찮아. 이제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아. 여기는 안전해. 내가 있잖니. 그의 진심이 전달되었던 것일까? 며칠이 지나자 태풍은 아주 조금씩 강현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강현이 주는 음식을 받아 먹는 것조차 망설였지만 이내 그의 손에서 직접 사료를 받아 먹기 시작했고 밤에는 그의 발치에 다가와 조용히 잠이 들기도 했다. 강현이 부드럽게 등을 쓰다듬어주면 녀석은 기분 좋은 듯 가르랑거리는 소리를 내기도 했다.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변화였지만 강현에게는 그 어떤 전술 성공보다 더 큰 기쁨과 감동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태풍의 마음속 깊이 새겨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녀석은 여전히 갑작스러운 소리나 움직임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듯 낑낑거리며 잠을 설쳤다. 특히 비가 오거나 천둥이 치는 날이면 녀석은 과거에 끔찍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여 온 집안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거나 구석에 숨어 벌벌 떨곤 했다. 그럴 때마다 강현은 밤새도록
태풍의 곁을 지키며 그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그는 태풍을 자신의 품에 꼭 안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괜찮아. 태풍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내가 있잖니. 아무도 너를 다시는 그렇게 힘들게 하지 못할 거야. 강연의 따뜻한 청아, 부드러운 목소리 속에서 태풍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녀석은 강연의 품에 얼굴을 묻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어리광을 부리듯 가냘픈 신음소리를 냈다. 강연은 그런 태풍의 모습에서 과거 자신이 겪었던 깊은 상실감과 외로움을 어렴풋이 보았다. 어쩌면 그와 태풍은 서로의 가장 아픈 상처를 보듬어 안고 치유해 줄 수 있는 운명적인 만남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연은 태풍을 보살피는 과정에서 녀석이 얼마나 영특하고 충성스러운 개인지를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태풍은 강연의 말귀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알아들었고 그의 작은 몸짓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녀석의 눈빛에는 강연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것은 과거 그 어떤 인간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순수하고 조건 없는 사랑이었다. 어느 날 저녁, 강연이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태풍이 사납게 짖으며 그에게 달려들더니 그의 앞을 가로막고는 뒤쪽 숲을 향해 맹렬하게 경계태세를 취했다. 강연이 의아해서 숲 쪽을 바라보았을 때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두 개의 눈빛과 함께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가 그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만약 태풍의 경고가 아니었더라면 그는 꼼짝없이 멧돼지의 공격을 받았을지도 모르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강연은 재빨리 도끼를 고쳐잡고 멧돼지와 맞섰고 태풍 역시 용감하게 그의 곁을 지키며 멧돼지를 향해 지저댔다. 한참 동안의 사투 끝에 멧돼지는 결국 포기하고 숲속으로 달아났다. 강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태풍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맙다. 태풍아, 네가 또 나를 살렸구나. 태풍은 그의 손길에 기분 좋은 듯 꼬리를 흔들었다. 그 순간 강연은 태풍이 단순한 애완견이 아닌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전우이자 가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렇게 강연과 태풍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의지하며 조금씩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다. 아직 태풍의 과거를 둘러싼 어두운 그림자는 완전히 셔틀콕하지 않았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또 다른 시련이 무엇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따뜻한 위안이 되어줄 것이었다. 폭풍우 치는 밤,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 그들의 기적 같은 인연은 이제 막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한 것이다. 태풍과의 기적 같은 만남 이후 이강현 대위의 휴가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원래대로라면 그는 한적한 시골집에서 조용히 휴식을 취하며 다음 작전을 준비해야 했지만 이제 그의 마음은 온통 태풍과 녀석에게 끔찍한 상처를 남긴 정체 모를 학대범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결코 이 일을 이대로 덮어둘 수 없었다. 군인으로서의 사명감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는 반드시 태풍에게 고통을 안겨준 자를 찾아내어 죗값을 치르게 하리라 다짐했다. 태풍은 강연의 지극정성 어린 보살핌 속에서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다. 수의사의 우려와는 달리 녀석은 강연에게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마음을 열었고 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려 했다. 밤에는 강연의 침대 발치에서 조용히 잠이 들었고 낮에는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니며 꼬리를 흔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녀석의 눈빛 깊은 곳에는 과거의 끔찍했던 기억에서 비롯된 깊은 슬픔과 경계심이 남아있었다. 특히 낯선 사람의 목소리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는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며 사납게 지저대거나 구석으로 몸을 숨기곤 했다. 강현은 그런 태풍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동시에 학대범에 대한 분노는 더욱더 커져만 갔다. 그는 남은 휴가 기간을 이용해 본격적으로 태풍의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단서는 태풍의 목에 걸려있던 낡은 가죽 목걸이, 안쪽에 아주 작게 새겨진 박만식이라는 이름과 녀석이 발견되었던 버려진 어촌 마을 창고뿐이었다. 그는 먼저 태풍을 발견했던 어촌 마을을 다시 찾아갔다. 폭풍우가 지나간 마을은 처참한 모습이었지만 다행히 몇몇 주민들은 아직 그곳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강현은 그들에게 태풍의 사진을 보여주며 탐문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두들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대했지만 강현의 진심 어린 태도와 태풍의 안쓰러운 사연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아, 이 개 얼마 전에 어떤 험상궂은 남자가 끌고 다니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어. 그 남자가 아마 이 근처 폐가에서 개들을 여러 마리 키우는 것 같던데 밤마다 개들 우는 소리가 끔찍하게 들려왔지. 아마 불법 투견이라도 시키는 모양이더라고. 한 늙은 어부의 증언은 강현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었다. 박만식이라는 이름과 불법 투견, 두 개의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강현은 어부가 알려준 폐가로 향했다. 그곳은 이미 오래전에 사람이 살지 않는 듯 잡초만 무성하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하지만 폐가 뒤편 숨겨진 공터에는 불법 투견장으로 사용된 듯한 흔적들이 역력히 남아 있었다. 여기저기 핏자국이 낭자했고 날카로운 쇠사슬과 개들을 가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비좁은 철창들이 뒹굴고 있었다. 강현은 그 끔찍한 광경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 태풍이 바로 이런 지옥 같은 곳에서 고통받았던 것이다. 한편 자신의 귀한 독일 셰퍼드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박만식 역시 혈안이 되어 태풍을 찾고 있었다. 그에게 태풍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태풍을 불법 투견장의 챔피언으로 키워 막대한 돈을 벌어들일 계획이었고 가끔씩은 자신의 어두운 사업에 경비견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그런 태풍이 사라졌으니 그의 분노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박만식은 자신의 수하들을 풀어 태풍의 행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태풍의 목에 몰래 추적 장치를 부착해 두었지만 폭풍우 때문인지 장치가 고장 나버려 위치를 파악할 수가 없었다. 그는 주변 마을을 이잡듯 뒤지며 태풍을 보았다는 사람을 수소문했고 태풍을 데려간 자에게는 엄청난 현상금과 함께 무시무시한 보복을 하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의 탐욕스럽고 잔인한 성정은 이미 그 지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강현은 박만식이라는 자가 단순한 동물 학대범을 넘어 불법 투견과 어쩌면 다른 범죄에도 연루된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혼자 힘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군 동기이자 지금은 강력계 형사로 있는 친구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했다. 이봐, 강현이 오랜만인데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렇게 심각해 그래? 초의 형사, 다름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아주 골치 아픈 사건에 휘말린 것 같아서 말이야. 동물 학대범 하나를 쫓고 있는데 아무래도 보통 놈이 아닌 것 같아. 불법 투견은 물론이고 어쩌면 다른 범죄 조직과도 연관되어 있을지 몰라. 강현은 친구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최 형사는 처음에는 강현의 이야기를 반신반의했지만 그의 진지한 목소리와 태풍의 딱한 사연에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다. 알았어. 강연이, 일단 자네가 확보한 정보들을 나한테 넘겨줘. 내가 한번 알아보지. 하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말게. 요즘 이런 사건들은 워낙 많아서 상부에서도 별로 신경 안 쓰려고 하거든. 비록 친구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지만 강현은 작은 희망을 보았다. 이제 그에게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태풍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최 형사라는 든든한 지원군까지 생긴 것이다. 그는 다시 시골집으로 돌아와 태풍을 보살피는 한편 최 형사와 긴밀하게 연락하며 박만식에 대한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태풍은 강연의 보살핌 속에서 눈에 띄게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다. 녀석은 이제 더 이상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고 강연의 곁에서는 편안하게 잠이 들곤 했다. 그리고 강연이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꼬리를 흔들며 그를 방했다. 두 존재 사이에는 이미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고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다. 며칠 뒤 최 형사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다. 강현이, 큰일 났어. 박만식 그놈.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질적인 놈이었어. 그리고 그놈이 지금 자네가 있는 곳을 알아낸 것 같아. 당장 그곳에서 피해야 해. 최 형사의 말에 따르면 박만식은 불법 투견장을 운영하며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 폭력 조직과도 깊이 연계되어 온갖 불법적인 일들을 저질러 왔다고 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신의 사업에 방해가 되는 인물들을 납치하거나 살해하려 했다는 셔틀콕까지 받고 있는 상태였다. 그런 그가 자신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태풍을 되찾기 위해 무슨 짓을 저지를지는 불보듯 뻔했다. 강연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즉시 태풍을 데리고 시골집을 빠져나갈 준비를 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듯했다. 집 밖에서 여러 대의 차량 소리와 함께 험악한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다. 박만식이 자신의 수하들을 이끌고 이미 집을 포위한 모양이었다. 강현이,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당장 내 개새끼 끌고 나오지 않으면 내 놈 목숨은 없을 줄 알아. 박만식의 광기 어린 외침이 밤의 정적을 갈랐다. 강현은 태풍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비장한 표정으로 문을 향해 다가섰다. 그는 군인이었다. 어떤 위협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거나 도망치지 않는 것이 그의 신조였다. 그리고 지금 그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존재가 있었다. 바로 태풍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작은 생명을 악의 소나기로부터 구해내야 했다. 그의 손에는 사냥용 엽총 한 자루가 들려 있었다. 어쩌면 오늘 밤 아주 길고 힘든 싸움이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박만식의 광기 어린 외침이 이강현 대위의 낡은 시골집 밤의 정적을 갈랐다. 그의 고함 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서 여러 명의 그림자가 나타나 순식간에 집을 포위했다. 그들의 손에는 강목과 소의 파이프 같은 흉기들이 들려 있었고 험악한 인상과 살기등등한 눈빛은 그들이 결코 좋은 의도로 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강현은 태풍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창문 틈으로 조심스럽게 바깥 상황을 살폈다. 박만식과 그의 수하들, 어림잡아 대여섯 명은 좋게 넘어 보였다. 수적으로는 절대적으로 불리했지만 강현의 얼굴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더욱더 차갑고 냉철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대비 또한 어느 정도 해둔 상태였다. 강현이 내 이놈, 당장 내 개새끼 끌고 나오지 못할까? 안 그러면 오늘 여기서 내 놈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박만식의 고함소리가 다시 한번 밤공기를 갈랐다. 박만식 씨, 이 밤중에 무슨 행패요?
그리고 태풍이는 이제 당신 개가 아니오. 내가 법적으로 정식 입양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란 말이오. 강현은 창문을 통해 단호한 목소리로 응수했다. 그는 이미 최 형사에게 연락하여 박만식의 동물 학대 및 불법 투견장 운영 혐의에 대한 증거들을 넘겼고 태풍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와 함께 박만식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해둔 상태였다. 물론 이 시골 외딴 곳까지 경찰의 보호가 즉시 미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야 했다. 입양 웃기지 마라. 이 새끼야, 그 개는 내 재산이야. 내 놈이 뭔데 남의 재산에 손을 대. 박만식은 더욱더 격분하여 소리쳤다. 그의 눈에는 태풍에 대한 애정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자신의 물건을 빼앗겼다는 분노와 탐욕만이 이글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재산이라고 살아있는 생명을 물건 취급하는 당신 같은 인간에게는 태풍이를 맡길 수 없소.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나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소. 강현의 목소리에도 단호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의 손에는 이미 장전된 엽총이 들려 있었다. 그는 결코 먼저 총을 사용할 생각은 없었지만 만약 박만식 일당이 강제로 집 안으로 침입하려 한다면 자신과 태풍을 지키기 위해 어떤 수단도 불사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태풍 역시 강현의 등 뒤에서 낮은 경계의 울음소리를 내며 박만식 일당을 향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다. 녀석은 비록 과거의 학대로 인해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자신을 구해준 새로운 주인을 지키려는 본능적인 용맹함은 조금도 사그라지지 않은 듯했다. 녀석의 충성스러운 눈빛은 강현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다. 하, 이놈 보게. 이제 아주 눈에 뵈는 게 없구만. 좋아. 내 놈이 얼마나 잘났는지 오늘 한번 보자 얘들아. 뭐 하냐? 저놈 집 문짝 부수고 들어가서 개새끼 끌고 나와 저항하는 놈들은 아주 작신을 내버려도 좋다. 박만식의 명령에 그의 수하들이 일제히 흉기를 고쳐잡고 집을 향해 달려들기 시작했다. 강현은 재빨리 창문에서 물러나 현관문 앞에 바리케이드를 쳤다. 낡은 가구들과 장작더미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그는 엽총의 안전장치를 풀고 문을 향해 다가오는 그림자들을 향해 소리쳤다. 더 이상 다가오면 발포하겠다. 이것은 정당방위다. 하지만 박만식의 수하들은 그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끼와 소의 지렛대를 이용해 현관문을 부수기 시작했다. 쾅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문짝이 조금씩 부서져 내렸고 그 틈으로 험악한 얼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태풍아, 내 뒤에 꼭 붙어 있어.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 강현은 태풍을 자신의 다리 사이에 단단히 숨기고 총구를 문틈으로 향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피할 곳도 없었다. 그는 자신과 태풍의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다. 마침내 현관문이 거대한 굉음과 함께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박만식의 수하들이 함성을 지르며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강현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방가쇠를 당겼다. 탕하는 총성과 함께 가장 먼저 달려들던 놈의 어깨에서 피가 터져 나왔다. 그악 비명과 함께 나가떨어지는 동료의 모습에 다른 놈들이 순간적으로 주춤했다. 하지만 그들의 망설임은 오래가지 않았다. 박만식의 동료와 함께 그들은 다시 한번 맹수처럼 달려들었다. 강현은 침착하게 다음 탄을 장전하며 그들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의 사격술은 특수부대 시절 연마한 그대로였고 그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빨랐다. 하지만 수적으로 너무나도 불리했다. 그가 한 명을 상대하는 동안 다른 두세 명이 동시에 그를 덮치려 했다. 바로 그때 태풍이 용수철처럼 튀어나갔다. 녀석은 강현의 옆구리를 노리고 달려들던 한 놈의 팔뚝을
정확하게 물어뜯었다. 끄악하는 비명과 함께 놈이 쓰러졌고 태풍은 지체 없이 다음 목표물을 향해 달려들었다. 녀석의 용맹함은 마치 숙련된 K9 경찰견을 방불케 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이었다. 녀석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인을 지키고 있었으니까 강연과 태풍의 예상치 못한 강력한 저항에 박만식의 수하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저 힘없는 군인 한 명과 개 한 마리쯤은 쉽게 제압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강연은 마치 일당백의 용사처럼 싸웠고 태풍 역시 그에 못지않은 용맹함으로 적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하지만 싸움은 여전히 강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다. 탄약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경찰이었다. 회 형사가 마침내 지원 병력을 이끌고 이곳으로 오고 있는 것이었다. 젠장 경찰이다. 빨리 여기서 튀어야 해. 사이렌 소리를 들은 박만식의 수하 중 하나가 다급하게 외쳤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과 함께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의 허탈함이 떠올랐다. 박만식 역시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욕설을 짓거리며 마지막 발악을 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경찰 차량 여러 대가 섬광을 번쩍이며 집 앞마당으로 들이닥쳤고 중무장한 경찰들이 순식간에 집 안으로 진입하여 남은 조직원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꼼짝마 움직이면 쏜다. 박만식은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허탈함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한때 그 지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악당의 초라한 최후였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강현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온몸은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크고 작은 상처들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태풍 역시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강현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의 얼굴을 셔틀콕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최 형사가 다가와 강현의 어깨를 두드렸다. 강현이 괜찮아. 정말 대단했어. 자네랑 태풍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고맙네. 최 형사, 자네가 와주지 않았더라면 정말 위험했을 거야. 두 친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뜨거운 눈빛을 교환했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밤이 지나가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강현과 태풍은 또 한 번의 시련을 함께 이겨냈고 그들의 유대는 더욱더 단단해져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박만식의 배후에는 여전히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숨어 있었고 그 그림자는 언젠가 다시 그들을 위협해 올지도 몰랐다. 하지만 강현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용감하고 충직한 파트너 태풍이 함께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는 반드시 태풍과 함께 모든 악의 고리를 끊어내고 진정한 평화를 되찾으리라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다. 박만식과 그의 수하들이 모두 체포된 후 이강현 대위의 시골집에는 잠시 평화가 찾아온 듯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동물학대 및 불법 투견장 운영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게 된 박만식은 교도소 안에서도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었다. 그는 태풍이 단순한 개가 아닌 엄청난 가치를 지닌 특수견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강현을 동물 절도 및 불법 점유 혐의로 역고소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강현은 어이가 없었다. 살아있는 생명을 물건 취급하며 학대하고 죽음 직전까지 몰아넣었던 자가 이제 와서 소유권을 운운하다니. 하지만 박만식은 과거 불법적인 사업을 통해 축적한 막대한 재력과 교활한 법률 지식을 동원하여 생각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악랄하게 강현을 압박해왔다. 그는 유명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태풍에 대한 허위 등록 서류까지 만들어냈고, 언론에는 강현이 자신의 소중한 반려견을 훔쳐갔다는 식의 거짓 정보를 흘리며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성하려 했다. 대위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박만식 그놈,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저쪽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만 보면 법적으로는 태풍이의 소유권이 박만식에게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우리가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 강현의 친구인 최 형사가 잔뜩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그는 박만식의 추악한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었지만 박만식 측의 교묘한 방해와 법적 공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강현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듯했다. 태풍이는 이제 그에게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생사를 함께 넘나든 전우이자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유일한 가족이었다. 그런 태풍이를 다시 그 악마 같은 자의 손에 넘겨줄 수는 없었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박만식의 주장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하는 한편, 태풍이 과거에 겪었던 학대의 증거들을 하나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애썼다. 설상가상으로 태풍의 건강에도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며칠 전부터 녀석은 기운 없이 축 늘어져 있거나 밤마다 심한 기침과 함께 알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곤 했다. 처음에는 지난번 싸움에서 입었던 부상의 후유증 일련이 생각했지만 증세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강현은 불안한 마음에 태풍을 데리고 다시 동물병원을 찾았다. 정밀 검사 결과 태풍은 과거에 지속적인 학대와 영양실조로 인해 심각한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최근에 스트레스와 부상이 겹쳐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수의사는 당장 심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수술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강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높지 않습니다. 이미 병이 너무 많이 진행되었고 태풍이의 나이와 현재 체력 상태를 고려하면 수술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술을 하더라도 평생 약을 먹고 관리를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수술비 또한 만만치 않을 거고요. 수의사의 말은 강현에게 절망 그 자체였다. 어렵게 되찾은 태풍이의 생명이 다시 한번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것이다. 게다가 엄청난 액수의 수술비는 현재 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그는 군인 연금과 얼마 되지 않는 예금을 모두 합쳐도 턱없이 부족했다. 그날 밤 강현은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한쪽에서는 박만식과의 지긋지긋한 법정 싸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생사의 기로에 놓인 태풍이가 그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과 절망감에 눈물을 삼켰다. 태풍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무능해서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그는 곁에서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는 태풍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태풍은 그런 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그의 손길에 자신의 머리를 가만히 비벼올 뿐이었다. 녀석의 따뜻한 청아, 촉촉한 눈망울은 강현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듯했다. 다음 날 강현은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태풍이를 살려내고 박만식으로부터
때부터 녀석을 지켜내겠다고. 그는 먼저 군의 장기 휴가를 신청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시골집과 작은 땅을 급매물로 내놓았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유산이었지만 지금 그에게는 태풍이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다. 그는 또한 최 형사와 함께 박만식의 과거 행적을 더욱더 깊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박만식이 불법 투견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동물 밀수 및 불법 약물 제조에도 관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그는 단순한 동물 학대범을 넘어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흉악한 범죄자였던 것이다. 강현은 이 모든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아 검찰에 제출했고 박만식을 향한 수사망은 점점 더 좁혀져 가고 있었다. 하지만 박만식 역시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막대한 재력과 검은 인맥을 총동원하여 수사 과정을 방해하고 강현에 대한 흑색 선전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심지어 강현의 주변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회유하려는 비열한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다. 강현은 외롭고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다.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유혹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태풍의 그 깊고 맑은 눈망울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태풍이는 그에게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그는 강현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 존재이자 세상의 어떤 불의와도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존재였다. 마침내 태풍이의 심장수술 날짜가 잡혔다. 강현은 밤새도록 수술 동의서 앞에서 망설이고 또 망설였다.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은 위험한 수술. 만약 수술이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그는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하지만 이대로 태풍이를 떠나보낼 수는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다. 수술실 앞, 강현은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더디게 흘러갔다. 그의 머릿속에는 태풍이와 함께했던 짧지만 행복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폭풍 우 치던 밤의 기적 같은 첫 만남,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고 교감했던 순간들, 그리고 멧돼지로부터 자신을 구해냈던 용맹한 모습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수술실 문이 열리고 담당 수의사가 나왔다. 강현은 심장이 멎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그의 입만 바라보았다. 수의사의 얼굴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대위님, 기적입니다. 태풍이 수술 아주 잘 끝났습니다.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정말 강한 아이입니다. 그 순간 강현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의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안도감과 감사함,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 그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태풍이가 살아난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만식과의 법정 싸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태풍이의 완전한 회복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강현은 더 이상 두렵거나 외롭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이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 태풍이가 함께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는 태풍이와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굳게 믿고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이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태풍이의 기적 같은 회복과 함께 이강현 대위와 악마 박만식 사이의 법적 투쟁 또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강현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태풍이를 지키기 위해 싸웠지만 박만식은 교활한 법 기술과 검은 돈을 동원하여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태풍이가 자신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위조된 서류들을 제출하는가 하면
언론을 통해 강현을 군인의 신분을 망각한 동물 절도범으로 매도하며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려 했다. 첫 번째 재판이 열리던 날, 법정안은 취재진들과 동물보호단체 회원들, 그리고 강현과 태풍을 응원하는 시민들로 가득 찼다. 강현은 군복 대신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곁에는 어느새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늠름한 모습을 되찾은 태풍이가 얌전히 엎드려 있었다. 재판장의 특별 허가로 태풍이 역시 법정에 함께 출석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박만식 측 변호인은 온갖 교묘한 논리와 거짓 증언들을 동원하여 강현을 궁지로 몰아넣으려 했다. 그는 강현이 태풍이를 발견했을 당시의 정황을 왜곡하고, 강현이 마치 처음부터 태풍이를 훔칠 목적으로 접근한 것처럼 몰아갔다. 또한 강현이 과거 군 복무 중 겪었던 심리적 트라우마를 들먹이며 그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강현은 침착하게 그의 주장에 반박하며 자신이 태풍이를 발견하고 구조했던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고 그의 눈빛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법정은 냉정했다. 아무리 강현의 주장이 진실되다 하더라도 박만식이 제출한 위조된 소유권 증명 서류들은 법적으로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 재판은 점점 더 강현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했다. 그때 증인석에 선 한 수의사가 결정적인 증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태풍이가 처음 병원에 실려왔을 당시에 처참했던 상태와 온몸에 가득했던 학대의 흔적들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그리고 태풍이의 몸에서 발견된 마이크로칩을 통해 녀석의 원래 주인이 박만식이 아닌 몇 년 전 의문의 화재 사고로 실종된 한 노부부였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밝혀냈다. 박만식은 그 노부부의 집에서 일하던 머슴이었고 화재 사고 이후 노부부의 모든 재산과 함께 태풍이까지 불법적으로 차지했던 것이었다. 이 새로운 증거는 법정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박만식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고성을 지르며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이미 그의 추악한 민낯은 만천에 드러난 뒤였다. 하지만 박만식 측 변호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설령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현재 태풍이의 법적인 소유권은 여전히 박만식에게 있으며 강현은 명백한 동물 절도범이라고 주장했다. 법정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강현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했다. 재판장은 깊은 고민에 빠진 듯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강현의 발치에 얌전히 엎드려 있던 태풍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박만식을 향해 낮고 위협적인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녀석의 온몸의 털은 곤두섰고 날카로운 이빨은 금방이라도 박만식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듯 번뜩였다. 그것은 과거 자신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준 학대범에 대한 분명한 분노와 적개심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태풍이는 박만식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강현에게 다가가 그의 손등을 핥기 시작했다. 녀석의 깊고 맑은 눈망울에는 강현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것은 그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한 침묵의 증언이었다. 자신을 구해준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자신이 누구의 곁에 머물고 싶은지를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 광경을 숨죽인 채 지켜보았다.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한 동물과 한 인간 사이의 깊고 숭고한 교감에 모두가 말을 잃었다. 몇몇 방청객들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강현 역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태풍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장을 향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진실되었다. 재판장님, 저는 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 아이, 태풍이는 단순한 물건이나 재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풍이는 감정을 느끼고 사랑할 줄 알며 고통스러워할 줄 아는 소중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 아이에게 새로운 삶과 행복을 찾아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만식을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했다. 박만식 씨, 당신은 태풍이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당신은 태풍이를 소유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이 세상 그 어떤 생명도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과분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만약 법이 태풍이를 다시 저 악마의 손에 돌려보내라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제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재산과 명예,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까지도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태풍이의 곁을 지키며 저 아이가 다시는 어떤 고통도 겪지 않도록 제 목숨을 다해 보호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진술입니다. 강연의 그 진심 어린 외침은 법정 전체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태풍이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과 희생정신이 절절하게 묻어 있었다. 그 어떤 화려한 변론이나 법적 논리보다 더 강력한 힘이 그의 진심 속에 담겨 있었다. 방청석에서는 이미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냉철함을 유지해야 할 검사와 변호사들조차 감동을 감추지 못하는 듯했다. 재판장은 한참 동안이나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따뜻한 온기가 실려 있었다. 이강현 대위의 마지막 진술, 그리고 저 충성스러운 개의 침묵의 증언은 이 재판부에게 아주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법은 때로는 차갑고 비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근본에는 인간과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는 따뜻한 정신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다. 피고 박만식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및 불법 투견장 운영, 그리고 추가적으로 드러난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바입니다. 또한 독일 shepherd 태풍이에 대한 소유권은 그를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구조하고 헌신적으로 보살펴온 이강현 대위에게 있음을 명백히 확인하며 박만식의 소유권 주장은 기각한다. 재판장의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법정안은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고 강현과 태풍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찬사를 보냈다. 강현 역시 태풍이를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이 난 것이다. 정의가 승리했고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낸 순간이었다. 박만식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그의 변호인 역시 고개를 떨구었다. 그 어떤 교활한 법 기술도 진실된 마음과 숭고한 희생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이다. 그날 법정을 나서는 강현과 태풍의 모습은 마치 개선 장군과도 같았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들을 향해 터졌고 시민들은 그들의 이름을 연호하며 환호했다. 한 군인의 용기 있는 선택과 한 마리 개의 충성스러운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은 그렇게 대한민국 전체에 깊은 감동과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감동의 눈물은 앞으로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더욱더 아름다운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축복의 빗방울과도 같았다. 박만식에 대한 법원의 준엄한 판결이 내려진 후
대한민국 사회는 한동안 이강현 대위와 그의 충견 태풍이의 기적 같은 이야말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언론은 연일 그들의 용기와 헌신을 대서특필했고 동물보호단체들은 그를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했으며 심지어 그의 이야기는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에 실릴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다. 한 사람의 작은 선행과 한 마리 개의 숭고한 충성심이 만들어낸 감동의 물결은 각박하고 이기적인 현대 사회에 깊은 울림과 함께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었다. 박만식은 그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동물학대와 불법 투견장 운영은 물론 과거 그가 저질렀던 온갖 불법적인 사업들과 폭력 행위들까지 모두 백일에 드러나 그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고 평생을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의 악행에 동조하거나 도움을 주었던 모든 공범자들 역시 법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정의는 마침내 승리했고 사회의 어두운 구석에 숨어있던 악의 뿌리는 그렇게 뽑혀나가고 있었다. 모든 폭풍우가 지나가고 이강현 대위와 태풍이에게도 마침내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왔다. 강현은 태풍이의 심장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팔았던 시골집 대신 군인연금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 그리고 정부의 지원금 등을 모아 바닷가 근처 한적한 마을에 아담한 새 집을 마련했다. 그곳은 태풍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마당과 함께 강현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소박하고 평온한 삶을 누리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었다. 태풍이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 녀석은 더 이상 과거에 끔찍했던 학대의 그림자에 시달리지 않았고 강현의 아낌없는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아왔다. 녀석의 깊고 맑은 눈망울에는 이제 슬픔이나 두려움 대신 강현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애정만이 가득 담겨 있었다. 녀석은 강현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고 두 존재는 마치 하나의 영혼을 나눠 가진 것처럼 깊은 교감을 나누었다. 강현은 군 생활을 계속 이어갔지만 이전과는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나 상실감에 얽매이지 않았고 태풍이와 함께하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는 태풍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동물보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들이 받은 사랑과 관심을 다른 불행한 동물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이러한 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생명 존중 의식을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최 형사를 비롯한 그의 동료들 역시 강현과 태풍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지해 주었다. 그들은 강현의 용기와 헌신에 깊은 존경심을 표했고 태풍이를 명예 경찰견으로 임명하여 경찰의 마스코트처럼 아껴주었다. 태풍이는 종종 추의 형사와 함께 학교나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어린이들에게 동물 사랑과 생명 존중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강현은 군에서 명예롭게 전역했다. 그는 더 이상 총을 들고 싸우는 군인이 아니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세상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정의감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태풍이와 함께 그리고 세상의 모든 소외되고 고통받는 생명들을 위해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작은 동물 구조 센터를 열었다. 그곳은 학대받거나 버려진 동물들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을 찾아주는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태풍이는 그곳에서 마치 대장처럼 다른 동물들을 돌보고 위로하며 강현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강현과 태풍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과 후원자들이 그들의 아름다운 동행에 힘을 보탰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태풍이도 나이가 들어 예전처럼 활발하게 뛰어다니지는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녀석의 눈빛은 여전히 총명하고 따뜻했으며 강현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현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태풍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이곤 했다. 태풍아, 고맙다. 네가 내 곁에 와주어서, 내 삶을 이렇게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어서 정말 고맙다. 내 아들 태풍이는 그런 그의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그의 손등을 부드럽게 핥아주곤 했다. 마침내 태풍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던 날, 강현은 녀석을 자신의 품에 꼭 안고 함께했던 모든 소중한 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다. 슬픔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지만 그는 결코 절망하지 않았다. 태풍이가 그에게 남겨준 사랑과 용기,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가 그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태풍이의 이름을 딴 동물보호재단을 설립하여 더욱더 적극적으로 생명 존중 활동을 펼쳐나갔다. 그의 이야기는 책과 영화로도 만들어져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고, 그는 동물과 인간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의 숭고한 여정을 멈추지 않았다. 어느 해맑은 봄날, 강현은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구조센터 마당에서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고 그의 곁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과 희생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남아 세상을 밝히는 따뜻한 등불이 될 것이었다. 폭풍 후 치던 밤,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 한 군인과 한 마리 개의 기적 같은 인연.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용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 생명이 다른 생명에게 얼마나 큰 의미와 희망을 줄 수 있는지를 가슴 깊이 깨닫게 해주었다. 그리고 그 감동의 메아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영원 불변의 진리를 되새기면서